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해상 운임비가 지난해 말보다 최대 6배 급상승했습니다. 예멘 반군 후티의 선박 공격이 길어지고 미중 무역 전쟁, 가뭄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벌어졌던 공급망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대표주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가총액 1위에 오른 후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역시 AI 수혜주로 꼽힌 슈퍼마이크로와 퀄컴, ARM 또한 5에서 8%대 급락하며 시장 일각에서 AI 거품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2분기 K바이오 기술 수출의 키워드는 플랫폼입니다. 앞으로 플랫폼 자체 기술 수출까지 이어진다면 제2의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덴마크 제약기업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의 폭발적인 인기로 인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설비 확장에 4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전 세계 4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시대에 맞춰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에 적극 따르는 기업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일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먼저 간밤 미증시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봤을 때 반도체에 쏠렸던 수급이 전체적으로 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6.6% 낙폭을 면치 못하면서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288조가 말 그대로 증발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거래일 동안 12.8% 급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에서 다시 3위 자리로 돌아가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젠슨항 CEO를 포함해서 이 매각 이슈가 계속해서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피크아웃 논란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이자 전반적으로 붉게 물들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퀄컴도 5% 넘게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쪽은 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엑슨모빌을 포함해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밝게 빛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군대가 레바논 국경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영국 은행들이 북해 지역 원유나 가스 생산 업체에게 자금 조달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급 쪽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브렌트유 그리고 WTI 모두 다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이었죠. 한국에서 6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왔는데 한 달 만에 낙관으로 돌아선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보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100을 웃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들어서 갑자기 급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이렇게 비관적으로 가게 됐는데 이것이 한 달 만에 다시 낙관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죠. 이 지수를 반영하고 있는 6개 지표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생활 형편에서부터 향후 경기 전망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소비 지출 전망을 제외한 전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수준 전망 CSI 같은 경우에는 직전 대비해서 6포인트 감소한 것을 나타나면서 이 100을 밑도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6개월 후에 금리가 내릴 것이다 라고 답한 사람들이 많을 때 100을 미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98로 떨어지면서 금리나 기대감 올라갔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가격 전망 CSI 역시도 이렇게 7포인트나 웃돈 것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108로 기록이 되면서 큰 폭으로 치솟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1년 뒤에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때 100을 웃도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크게 오름세를 보여줬던 것이죠.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이다가 이 하락세를 멈췄다라는 점, 그리고 또 거래량이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점들이 이렇게 주택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소비자들이 전망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우리 증시 모두 다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낙폭은 줄이면서 지나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점을 조금씩은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해주고 있죠. 업계 최초로 레드햇이 인증한 CXL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아까지 일제히 상승부를 겨내고 있는데요. 인도법인 IPO 소식과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또 주주 환원 정책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가 상승 원동력이 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역시나 낙수요가 받아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삼성공조는 장중에 20% 넘게 강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쌍끌이 매수세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중에 4거래일 동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순매수 그리고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약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몸을 조금씩 낮추고 있는 모습이네요. 장 중에는 그래도 836선까지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조금은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 HLB 쪽에서 강하게 불기둥을 뿜어내주고 있습니다. HLB 두 자릿수 급등세를 나오기도 했는데요. 리보세나닉과 그리고 또 캄릴리주마비 중국에서 2조가량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제약바이오라고 묶일 수 있는 알테오제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인 이 엔케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두 자릿수 낙폭을 면치 못했는데 오늘도 약세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계속해서 포지션을 몇 거래일째 똑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9거래일 연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오늘 그래도 가장 밝게 빛났던 쪽은 해운과 종합물류입니다. 제가 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과 조선기자재를 움직였다라고 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해운과 종합물류 쪽입니다.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1년 9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하고 나서 4주째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럽 항로, 미서부 항로 쪽에서도 운임지수가 강하게 치솟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만 자체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컨테이너 쉽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모든 선종들이 다 수에즈 운하 쪽의 통행량이 급격하게 올해 들어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회자되고 있는 홍해, 예멘, 후티, 반군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28 전쟁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 점 역시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물동량도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나온 이슈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동부항만 노조 파업 예고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상황 때문에 세계 최대 해운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머스크사에서는 이익 전망치를 60억에서 그리고 90억 달러까지 강하게 치솟게 맞는 상향 조정하는 모습 가져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X 그린로지스가 사실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 안착하는 기염을 토해냈는데요. 오늘 장 중에도 상한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풀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말 대규모 매각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죠. 시세 차익을 무려 2배나 얻게 되면서 현금이 정말 두둑해졌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오늘 7% 넘게 강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은 종합물류고요.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은 해운 쪽이고 STX 그린로지스는 종합물류 해운에 모두 포함됐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황 한번 정리해봤고요.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장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입니다. 앞서서 전에 들으신 것처럼 6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한 달 만에 낙관으로 돌아섰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최근 들어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락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시총 상위단에서 그 분위기를 좀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증시 전망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를 살펴봤을 때 증시가 3,200선까지도 열려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니까 한번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우리 시장은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코스닥 시장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21선이 완전히 하회하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상승하는 섹터는 있었습니다. 가장 잘 가는 섹터가 해운 섹터였고요. 같은 이슈를 엮이는 섹터가 종합 물류 섹터였는데 이쪽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1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기 때문인데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사실 오늘 재차 좀 반등했던 원인들은 뭐 어제 후티의 인도양의 어떤 선박을 공격했다라는 어떤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 우리가 좀 과정을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부각된 것이 아니라 1월 초에 좀 부각이 된 거죠. 그때 당시에 해상 운임이 BDI 지수의 경우에는 한 3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좀 급등을 했었고요. 당시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이지 못했던 어떤 희비들이 좀 있었는데 3월 중순 기점 이후부터 한 5월까지를 보면 BDI 운임 지수는 오히려 하락을 했고 3월 중순 기점 이후부터는 공교롭게도 한 4월 중순 그리고 5월 초까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한 5월 초에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떤 상승세를 좀 나타내지기 좀 시작했는데 굳이 좀 차이가 있다면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해상 운임이 상승했다. 이 기조가 장기화됐다라고 보기에는 지표상으로는 좀 틀린 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운임 상승을 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좀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BDI 운임 지수는 1월 초 대비해서 운임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포인트 미만에서 좀 거래 형성이 좀 운임 형성이 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경우에는 가장 큰 부분이 중동발 리스크도 원인이겠지만 두 번째 이슈는 중국의 미국향 밀어내기 수출 물량들이 좀 급증한 것. 이 배경은 대중 관세 부과 혜택이 올해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8월 이전까지 해당 물량들이 단기간에 조금 미국향으로 좀 급증하는 그런 부분들이 물동량의 증가 원인으로 좀 차지했다고 좀 보는 게 가장 좀 정확하지 않을까라 좀 보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해상 운임이 과거 좀 코로나 팬데믹 상황처럼 물동량이 굉장히 좀 확대되는 그런 부분에서 해상 운임의 어떤 호황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하려면 이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해줘야 되고 이게 좀 장기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그널보다는 하반기 중국의 대미 물동량이 언제쯤 좀 감소할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난 이후에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좀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좀 강한 종목들이 STX 그린로지스, 뭐 대한해운, KSS 해운 순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HMM의 경우에는 0.2%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차이가 뭐냐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올라가는데 주력 컨테이너 선사를 매출 포션의 한 87%를 차지하고 있는 HMM은 오히려 주가가 좀 크게 못 오르고 있어요. 근데 STX 그린로직스의 경우에는 100% 벌크선입니다. 그 여기서 뭐 탱커선이라든가 뭐 건화물선이라고 해서 곡물을 실어 나르거나 뭐 시멘트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광물을 좀 실어 나르거나 아니면 뭐 기름을 좀 실어 나르거나
그런 어떤 선박들에 연동되는 게 뭐 WS 지수라고 불리는 유조선 지수, 그다음에 BDI 운임 지수와 좀 연동이 되고 있고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HMM이 국내에서 가장 큰 수혜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실적에 관련된 어떤 관여도나 실적의 영향은 HMM이 더 크게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HMM을 조금 더 주시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해상 운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섹터 앞서서 거론해 드렸듯이 해운 섹터와 종합 물류 섹터가 모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모멘텀이라고 해도 이 섹터들의 상승 흐름은 좀 다르게 해석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를 두고 해석해 볼까요? 일단 지금 뭐 해상 운임주가 뭐 해운주가 좀 어제 강했기 때문에 오늘 뭐 물류주도 같이 좀 움직여지는데 저는 단기적 관점, 지금 뭐 주도주가 좀 쉬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 섹터가 좀 전체적으로 좀 조정받는 가운데 저는 해운주라든가 뭐 물류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수급이 좀 반영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기화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굳이 실적과 좀 연결을 한다면은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끌어가고 이게 2분기 기조보다 3분기까지 좀 더 확대된다는 관점에서는 HMM의 2분기 실적 개선 그리고 3분기 실적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관점에서는 실적 기대감으로 HMM이 오히려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다고 좀 보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의 경우에는 단기적 관점, 철저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MM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단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짙게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있습니다. HLB 살펴볼 텐데요. HLB 근데 오늘도 짙게 상승을 켜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 주가가 고개를 들려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FDA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악재가 이제는 좀 해소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는 좀 악재를 좀 해소하기보다는 지난번에 시판허가에 대한 이 실패, 이 부분이 주가에 현재 상당히 좀 선반영이 됐었고, 그렇다면 HLB가 다시금 FDA 재승인 신청을 했을 때 아마 시판허가 관련된 가능성 내지는 수급 기대감들을 더 가져갈 수 있을까, 이 여부가 좀 관건이었는데요. 241선에 대한 회복, 54,000원대에 대한 주가 회복 이후에 최근의 상승은 사실 뭐 어떤 뭐 특정한 기대감보다는 지금 FDA 재승인과는 관련된 네. 어떤 승인 기대감들이 단기적 수급으로 좀 유입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7월 2일에 항서제약에서 갖고 있는 뭐 캄렘 리주마비에 관련된 이 파이프라인, 여기에서는 뭐 공정상의 오류 부분에 관련된 이 보안 요구에 관련된 이 미팅을 FDA와 한다. 자, 이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고요. 여기서는 어떤 지적사항에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어떤 절차와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어떤 해결점 내지는 어떤 조언들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갖고 항서제약이 다시금 좀 보안 요구에 좀 부합하는 어떤 사항들을 제작성한 이후에 연내 만약에 HLB가 다시금 병용치료제에 관련된 어떤 시판허가 신청을 다시금 좀 진행하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어떤 수급 기대감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고, 이전처럼 승인에 대한 어떤 모멘텀 내지는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이전에 뭐 3월 26일의 주가처럼 그 이전에 계속한 어떤 기대감을 좀 반영하기보다는 이제는 뭐 투자자들이 한 번의 어떤 이 실패를 확인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수급이 그렇게 좀 확대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은 좀 있지만 추세는 좀 전환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수급적인 부분 말씀해 주셔서 수급을 좀 살펴보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달에 들어서 이 HLB를요 3일을 제외하고 모두 사들였는데 그 물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런 추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FDA 어떤 시판 허가 기대감들이 뭐 단순하게 병용치료제가 이번에 한번 미끄러졌으니까 시판 허가 다음엔 좀 될 거야,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이 약물이 리보세라닙과 캄렘 리주마비 지난해 어떤 매출 실적이 2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중국에서 실제 팔렸던 어떤 매출액이, 여기서 뭐 리보세라닙이 한 6천억 정도고요. 이 캄렘 리주마비 1조 6천억 원 이렇게 좀 추산이 좀 되고 있는데, 이미 중국에서 대형 마켓을 형성하고 있는 이 항암제가 미국의 시판 허가를 통해서 글로벌 진출을 좀 더 가속화한다. 이 관점에 대한 확장성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여기 더해서 단순하게 지난번에 이 CMC 관련된 이슈, CMC, 이 약물을 처리하거나 이 품질 관리하는 이 공정상의 어떤 오류, 이 부분에 관련된 보완 사항들이 좀 지적이 됐었고, 이 지적 사항들을 충분히 좀 보완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이 관련된 어떤 시판 허가 사항들이 조금 더 이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라면은 저는 충분한 어떤 수급은 좀 확대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한 번에 이 리스크, 네. 이 부분을 이 회사가 얼마만큼 해지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 사항을 얼마만큼 많이 개선했고, 이 부분을 충분히 개선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시판 허가 가능성들은 더욱더 커진다는 어떤 신뢰 회복이 네.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안 사항 어떻게 개선할지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오소프트를 살펴볼 텐데요. 신선식품에서의 수익성이 좀 주목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수익성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1분기 실적에서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매출액이 1,366억 원, 영업이익이 67억 5천만 원이었는데, 전체적인 어떤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는 한 40%, 20% 정도를 좀 상회하는, 그러니까 유통사에서 20% 정도를 좀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을 좀 기록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이 2분기 실적 기조를 좀 얼마만큼 확대시킬 것인가. 오늘의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마켓 컬리가 IPO 추진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됐고, 네. 여기다 해서 지오소프트도 오아시스 마켓에 관련된 상장 모멘텀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더 수면 위로 좀 드러나는 모습들. 여기 네. 더해서는 그 이전에 상장을 좀 철회했을 당시에 자회사의 외형을 확장시키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겠다는 어떤 이슈들. 이 부분을 종합해 보면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확인, 그리고 2분기에 이 기조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더 커진다면, 지오소프트의 저는 이 자회사 상장 이슈는 언젠가이 아니라 아마 연내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계획들은 좀 더 공표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인 어떤 성장률이 한 23%로 좀 추정되고 있는 식품 이 배송 시장, 이 부분이 네. 지오소프트의 자회사 오아시스 마켓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시킨다는 관점에서는 2분기 실적 확인 이후에 상장 모멘텀 관점에서 수급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상장 모멘텀 아무래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은 만큼, 자,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투자 전략 지오소프트에 대해서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지오소프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가 부근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봉 이후에 이전 고가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한 14,000원대, 19,000원대 형성됐던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었는데, 19,000원대 형성됐던 주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즌에 호황기라는 관점, 그리고 그 이후의 고점이 한 14,000원대, 지금 현재 주가는 12,350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정해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2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이 있고 상장 모멘텀들이 좀 더 부각이 된다면 이전 고가까지에 대한 어떤 이 돌파 가능성들을 좀 염두에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오소프트의 경우에는 한 장기 목표가 한 17,500원까지는 상장 모멘텀들이 좀 부각된 시점이라면 충분히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장기 목표가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어서 원픽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쪽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엔비디아 급락 여파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주들 장초에 힘을 많이 못 냈는데, 그래도 점차 시간이 갈수록 회복을 하는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오늘장 반도체주 전반은 어떻게 진단해 보셨어요? 네, 우선 마이크론에 관련된 실적 기대감들은 다소 좀 투자 심리 경계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3권례 연속 좀 하락을 했고, 네.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좀 상향되고 있지만 오히려 21선을 좀 탄탄하게 좀 지지해주고 있는 흐름들.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한 차이점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의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부 반도체를 오늘 갖고 왔는데, 현재 좀 3%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7월 초 예정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포럼 관련된 파운드리 협업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단기적 수급 유입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매수가 14,700원 미만, 그리고 목표가 17,500원, 그리고 손절가 12,7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 어보브 반도체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표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달에 한 번 월간 증시 이슈를 체크하고 선방 개인 투자자 멘토의 비법 노트를 엿보는 코너입니다. 염불리의 촉으로 이 시간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먼저 이제 6월에 말미가 다가온 만큼 6월 증시를 한번 먼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6월 증시 어떻게 평가해 보셨습니까? 6월은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이제 해외 증시는 되게 좀 견조했던 것 같은데 한국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스피는 그래도 그 연중 최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조금 나았는데 이제 문제는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지금 오늘도 좀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남들 오를 때 못 오르고 빠질 땐 더 빠지는 좀 굉장히 좀 취약한 모습인데 이제 그 배경은 결국 좀 2차 전지도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전기차 판매가 생각보다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어쨌든 코스닥에선 바이오랑 2차 전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개 섹터가 최근에 좀 뭔가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흘러내리면서 좀 부담으로 작용했고 그나마 코스피도 사실은 이제 미국 증시 상승에 비하면 썩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뒤늦게 삼성전자가 어쨌든 다시 8만 원을 넘어섰고 현대차가 힘을 좀 많이 내주고 있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빠지고 있지만 하이닉스도 6월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들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대형주 쪽에 힘이 좀 실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코스피가 견조했던 반면에 6월 달은 좀 코스닥 특히 이제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답답했던 그런 좀 한 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6월 하면 사실 뭐 주도주는 부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도 이슈 플레이가 계속 일어난 만큼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거든요. 이사님께서는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많이 좀 혼란스러우셨나요? 아니 그 지금도 증시를 보면 사실 지수를 보면 굉장히 답답하지만 근데 그 안에서 이게 공통점 뭐냐면 결국 그러니까 실적하고 뭔가 성장 스토리가 이게 잘 매칭이 된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그 화장품하고 뭐 변압기 관련주 이런 쪽하고 최근에 조선주들 이런 쪽의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내수 위주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 성장이 지금 잘 나오고 있죠. 뭐 조선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그래서 해외 쪽에서 이 수출액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영업이익까지 증가하면서 숫자까지 좀 이렇게 검증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그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 주로 이제 기업들 중에 이렇게 올라간 기업들 보면 최근에 뭐 꿈비라는 기업을 예로 들면 이 기업들도 최근에 한번 이제 정부 정책으로 한번 확 올라갔잖아요. 근데 다시 원위치 됐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게 연속성이죠. 연속성하고 과연 숫자가 나와 주겠느냐 이런 정책에 의해서 당장. 근데 그런 게 뒷받침이 안 되면 주가가 그냥 반짝 상승은 해주는데요. 문제는 연속성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상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수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뭐 조선 아니면 그 뭐 화장품, 특히 미국 비중 높은 화장품이나 변압기 이런 섹터들이 왜 이렇게 상반기에 좋았을까? 이 공통점들이 다 있거든요. 결국엔 수출 잘 되고 근데 수출이 잘 되면서도 이익을 제대로 좀 뽑아주는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이렇게 좀 답답한 장에서도 성과를 되게 많이 내줬어요. 근데 하반기에도 결국엔 우리가 어쨌든 수익을 내려면 그런 업종들을 계속 좀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좀 그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속성이 나오는 쪽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달리는 방산주입니다. 방산주와 관련된 최근 뉴스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어제는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와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방산 파트너십을 체결을 또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주가 역시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방산주 상승 이유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방산주가 좀 최근에 한두 달 부진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유럽에서 그 해외에 모기 쓰지 말고 유럽 내에서만 하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폴란드 수출 이후로 좀 안 될 거란 좀 분위기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루마니아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지금 국방부 장관도 이번에 좀 간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루마니아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언론 보도로는 거의 확정이 됐고요. 아마 7월에 아마 이 계약서를 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폴란드 외에 동유럽에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건 굉장한 그 파급 효과가 있는 게 그만큼 한국산 무기가 견제를 받아도 이걸 써야 될 정도로 지금 매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부분이 좀 최근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괜찮고 또 폴란드 K2 전차가 이게 지금 180대밖에 지금 수출이 안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00대 정도 아마 계약을 맺은 걸로 아는데 그걸 이제 단계적으로 계약을 맺는데 처음에 1차는 180대였거든요. 근데
2차 수출 계약도 아마 조만간 성사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주도 중요하지만 이걸 실제로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네. 이게 매출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장이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네. 방산주들 좀 눌러있던 이런 주가 흐름들이 또 좋아지는 모습이고, 여전히 그리고 지금 전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일단 어쨌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방산주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처럼 글로벌 분쟁 산재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을 하기도 했고 뭐 협정 체결 이슈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이 상황, 방산주의 구조적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이제 2020년대 들어와서 상당히 지금 이 전쟁도 갑자기 나기 시작을 네. 하고 전혀 생각도 못했잖아요. 전쟁이 날 거라는 거.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게 쉽사리 그냥 해소가 될까?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또 레바논은 뭐 전쟁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가장 걱정되는 곳이 그 대만 해협죠. 이쪽도 아직도 있고, 뭐 우리나라라고 사실 뭐 100% 안전한 국가는 아니잖아요. 또 러시아랑 이번에 북한하고 이번에 또 정상회담을 또 가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이 방산에 대한 어쨌든 수요는 계속해서 저는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고, 또 최근에 이제 미국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계속 좀 이어진다면 어쨌든 이제 무기 수출도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한국산 무기에 대한 어떤 수요는 저는 좀 구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좀 남아있다. 그래서 방산주의 흐름, 주가 좀 많이 올라와서 조금 부담은 되지만 이걸 일회성으로 볼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일회적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연작을 해서 살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방산주에 대해서 증권가 시각도 긍정적입니다. 그 안에서 기업별로도 특징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 이제 방산주들이 몇 개 있지만 좀 하나그룹이 사실 많긴 네. 많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K9 자주포, 또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이거 수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또 이번에 루마니아에 들어가는 것도 K9 자주포거든요. 그래서 K9 자주포 효과로 지금 상당히 실적 성장, 수주 잔고도 늘어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수주 잔고가 아마 77.28조 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로템은 전차죠. K2 이제 전차로 좀 유명한데 이 장갑차 백호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수출을 역시 잘하고 있고, 특히 수주 잔고가 6.9조 원 정도로 순항을 잘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은 일단 중동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미사일이 주력이죠. 그래서 천궁 같은, 그래서 천궁 2를 이번에 사우디에 4조 원대 수출 계약을 맺었고, 2년 전에는 아랍에미리트에도 비슷한 규모로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중동은 서로 미사일로 좀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수주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아마 공시가 떴던 것 같은데, 그 한국항공우주가 그 이제 KF-21 이제 네. 차세대 전투기 양산 계약을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이제 방위사업청하고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산에 이제 아마 이번 달에 이루어질 걸로 다들 좀 예측을 했는데 정식적으로 공급 계약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 이제 생산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됐고, 어젠가요 그 한국항공우주가 그 페루 쪽에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또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할 것이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이 결국엔 지금 뭐 방산 쪽에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수주 잔고를 잘 쌓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긍정적인 가운데 그러면 방산주에 대한 투자 전략 저희 어떻게 짜볼까요? 일단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항상 투자하실 때 시계열을 좀 정해야 되는데 네. 방산주를 길게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구조적으로 좀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신냉전이 이게 쉽게 끝날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 무기의 또 가성비가 워낙 또 좋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주로 좀 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제 부품 쪽에서도 엔진이라든가 뭐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변속기나 이런 것들을 사실 그 독일 걸 좀 의존을 했는데 네. 지금 국산화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품 쪽에서도 국산화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확실히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155mm 포탄, 이게 미국 백악관에서 이게 굉장히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만드는 또 국내 기업도 또 있기 때문에 155mm 포탄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방산업종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되 그 안에서 방산 부품을 좀 국산화하고 있거나
포탄 관련된 기업들이 좀 약간 중소형주들이 좀 여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무조건 대형주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관련주 전반적으로 긍정으로 보시되 국산 그리고 포탄 관련된 기업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날개단 조선 방산 매력 겸비입니다. 최근에 추세가 좋았던 또 다른 종목군을 꼽자면 바로 조선주 쪽이었습니다. 상승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조선사들이 이렇게 좀 최근에 주가가 좋은 거는 뭐 수주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있는데 결국에 흑자전환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굉장히 실적들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이제 1분기부터 대부분 이제 흑자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가 나왔고 가장 부진한 회사가 현대미포조선인데 네. 이 회사도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최근에 견조한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금 배들이 아시지만 이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하를 이제 관통해서 가야 되는데 네. 뭐 수에즈 운하도 그렇고 여기를 통과를 못하니까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죠. 이러면은 이제 운임도 올라가고 항해 거리가 길어지니까 선박의 공급 부족 사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발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조선사한테 좀 좋고 또 거기다가 오래된 배들도 지금 이제 오래된 배들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을 이제 줄여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선박의 탈탄소 정책이 이제 나오면서 교체 수요가 또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사들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조선주들 주가 끌어올린 요인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하나그룹의 경우에는 미국의 필리 조선주를 인수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의 조선업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방산까지도 영역을 확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당장 뭐 실적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방산 말씀, 조선이 방산과 뭔 상관이냐 이제 예전엔 그랬죠. 근데 네. 이젠 조선에 방산이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미군이 지금 함대가 되게 좀 부족한 상태인데 문제는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조선 경쟁력이 그동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함대 수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 필리 조선사만 해도 원래 노르웨이 기업인데 미국 그 필라델피아의 그 줄임말이죠, 필리가. 근데 이제 그 미군 최대 해군 기지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노후화돼가지고 여전히 수익성이 좀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어쨌든 이 조선소는 미국의 군함을 건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인수를 해버렸거든요. 미국의 필요성도 분명히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이제 조선 선진국이 배를 좀 군함을 만들어주길 원하는데 미국은 법에 의해서 미국 내륙에서 운행하는 배들은 미국 조선소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출이 불가능해요, 사실상. 네. 그래서 이제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정상화시켜서 그것도 좋겠지만 미국의 해군 군함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함정들이 되게 노후화돼 있으니까 그 선박 수리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적자인 조선소가 당장 숫자에는 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몇 년을 본다면 당연히 그 미국 시장에 이렇게 방산으로 또 우리나라가 들어간 지금 이런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그룹의 이번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는 한국의 조선이 이제 미국 그 심장부죠, 그 방산 안으로 들어갔다는 네.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징적인 의미까지 붙은 조선주 투자 전략은 저희 어떻게 짜볼까요? 조선주들도 최근에 오늘도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며칠 좀 급등해서 조금 이제 가격 부담은 좀 생겼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가는 사이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수주도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이 방산 모멘텀까지 이제 붙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계속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한번 볼만한 기업들은 그 본행제, 그러니까 LNG 운반선에 이제 LNG를 담는 이제 그 보관 화물창이죠. 거기에 이제 단열재로 본행제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기업이나 역시 어느 배든 간에 엔진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엔진을 만드는 제조사나 부품사.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된 그 기업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또 주목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중국 반도체 생산량 급증입니다. 자,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중국 반도체 생산량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 주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는 지금 중국이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죠. 이제 공급 과잉 이슈가 네. 생길 수 있는데 다만 다행인 건 중국이 만드는 반도체는 범용,
좀 이제 급이 좀 낮은 거죠. 낮은 거고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만드는 건 첨단 반도체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쪽 영역은 아직은 침범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영향은 좀 저는 좀 제한적이다. 다만 이제 중국이 이렇게 그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건 결국에 미국과의 경쟁이죠. 이게 반도체를 어쨌든 자립하지 않고는 미국과 싸워서 이기기가 좀 어렵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미국이 그걸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공급을 안 해버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자립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어쨌든 꽤 놀라워요. 어쨌든 중국이 이 정도까지 기술력이 올라왔나 할 정도로 잘 만들고는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만큼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장비가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한다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국을 쫓아오기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이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반도체 투자를 계속 해나갈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장비 회사한테는 저는 수혜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미국이나 네덜란드 장비를 못 구매를 하니까 대신 한국산을 지금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장비 회사들한테는 어쨌든 수혜가 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회사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의 키워드 알아봤고요. 여기에 이제 염승환 이사님의 촉이 본격적으로 발동할 시간입니다. 7월에 공략할 업종과 투자 전략 전해주시죠. 7월도 장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좀 차별화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반기에 좀 나아질 만한 업종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좀 구축하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조선도 괜찮고요. 네. 방산도 괜찮고 그다음 반도체 쪽에서도 아까 중국 쪽에 납품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그동안 후공정만 좋았잖아요. 근데 네. 반도체 전공정 쪽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인공위성 사업. 그래서 우주항공도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괜찮고 그다음에 하반기 또 변수 중에 하나가 중국 소비 부양이거든요. 거기에 수혜를 받는 쪽이 바로 석유화학 기업들. 이쪽도 턴어라운드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좀 많이 비교하는데 어쨌든 한국이 못 오른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또 싸다는 매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 떠나지 마시고 한국 안에서도 기회를 잘 찾아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이런 업종과 실적주 중심으로 네. 좀 조정 시에 비중을 늘려가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사님 말씀처럼 상대적으로 덜 오른 우리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는 장중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낙폭을 꽤나 많이 만회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 속에서도 더 강하게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모멘텀과 차트 그리고 신호강도 모두 다 85점 나왔고요. 실적은 80점, 수급은 75점으로 종합점수 82점 기록하면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항공기 부품이나 완제품을 제조하고 또 판매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방산 파트너십 체결 검토 소식을 또 최근에 전한 바가 있었죠. 이유는 사실상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에 방위산업 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국이나 일본 등 가치 공유국과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잠깐 상승부를 켜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쭉 미끄러지는 안타까운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실적과 차트는 90점 나왔고요. 그리고 모멘텀과 신호 강도는 85점, 수급은 80점, 종합점수 86점 기록하면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미용기기 관련 종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 차세대 전지 분야에서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고체 전지 분야 진출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이야기 받으면서 최근에 4거래일 연속해서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5% 가깝게 빠지는 아쉬운 흐름은 보여줬지만 그래도 조금은 만회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실적과 모멘텀 그리고 수급은 90점 나왔고요. 차트는 95점, 신호 강도는 8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90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4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매출도 2% 늘어났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13.5% 정말 그야말로 급증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사업도 너무나도 잘 되고 있는 데다가 국내 사업 쪽에서 비용 절감을 아주 잘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탁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보이시는 것처럼 40만 원을 돌파하는 움직임 가져갔습니다. 다만 조금은 미끄러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딱 보합선에 걸쳐져 있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에도 자세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온트레이딩 AI 5시 30분에 방송되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올해 증시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주와 실적주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승환 이사의 픽은 조선과 반도체 장비, 우주항공, 거기에 석유화학까지 있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